네, 반갑습니다. 연휴지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 이제 중기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인의 등장 그리고 붕당이라고 하는 조선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살인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 이 정치를 초반에 조선 초기를 이끌었던 세력은 훈구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훈할 때 훈은 공훈, 훈장 할 때 그 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공신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 간직을 처음에 당연히 독점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성혁명이나 그러니까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왕조의 성씨가 바뀌었으니까 그 역성혁명 때 공이 있는 세력 그리고 1, 2차 왕자의 난 킬방원의 1차 왕자의 난 때 그리고 세조의 계유정난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때 그때 공이 있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장을 갖고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주요 간직을 독점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쌓고 그리고 비리와 부정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부터 살인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 살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고려 말 때 그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 이제 급진파들이 그 조선에 이제 조선 창조 건국하는데 가담한 세력들이라면 정몽주를 비롯해서 이제 가담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가 있잖아요.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몽주나 이색이나 길재나 이런 사람들의 계통을 계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가서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후진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종 때 이제 등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론 활동 보통 이제 3사에 많이 등용이 되면서 이제 훈구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그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훈구 입장에서는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까십니다. 자신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훈구들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화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보여놨는데 혁명파에서 이제 훈구파로 이어지는 계통 그리고 온건파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문 연구하고 후진 양성하면서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가 성종 때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결국은 훈구를 막 비판하다 보니까 훈구랑 부딪히게 되는 거고 훈구가 지금은 기득권이고 힘이 더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살인들에 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했던 사건. 그래서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뭐 여러 사화들이 있지만 우리는 크게 4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4가지 보면 됩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는 어느 시대 왕 때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번의 사화가 이미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군이 그렇게 폭군으로 엄청나게 역사에 이름을 남게 되는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오사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가 해두지 않았네요. 자,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림의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초에 들어갈 기록을 하나 쓴 것인데 그 내용이 세조의 찬탈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죠. 그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훈구들이 연산군한테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김종직이랑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살인물 붙잡아서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무오사화라고 보면 되고요.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패비윤씨 사사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패비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생모. 네, 연산군의 생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서 그냥 이제 일반 서인으로 살다가 서민처럼 살다가 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거든요. 성종위에서 그거를 이제 연산군은 사실 어릴 때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알려주면서 요 패비윤씨 사사 사건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을 연산군이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갑자사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 두 차례의 사화를 겪게 되면서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죠. 이 폭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반정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정권을 잡은 인물이 바로 중종입니다. 그래서 중종이 이제 반정 이후에 이제 훈구가 권력을 좀 독점을 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이 새로운 살인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광조란 인물이었고,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중요 이제 개혁 정책 같은 거 중에 하나가 현량과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청거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추천 제도예요. 살인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지방에 뛰어난 사람 인재를 추천해서 뽑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그리고 소격서라고 일종의 뭐 도교 행사 같은 그런 걸 좀 금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위훈 삭제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위훈, 위는 거짓 위자고요. 훈, 아까 이제 훈장이라고 했잖아요. 가짜로 공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훈구 세력에 가담했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를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훈구들은 자신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훈구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게 되면서 또 이제 조광조랑 이 중종 사이를 굉장히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뭐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느니 뭐 주초위왕이라면서 막 이상한 쇼를 하거든요. 막 그 애벌레 이용해서 뭐 입을 뜯어먹겠다든지 뭐 이상한 쇼를 합니다. 자, 그거 실제로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서 조광조랑 사이가 결국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요때도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사화가 일어났죠. 자, 요거를 기묘사화라고 하고요. 마지막 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게 됐는데 이 중종 아들들 중에서 사실 다음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이냐를 가지고 외척 간에서 권력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요게 하필 이제 왕비들이 다 윤씨여가지고 소윤, 대윤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윤파, 대윤파 이렇게 나눠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소윤은 나중에 이제 명종이 되는 이 당시에는 경원대군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했었고요. 다음에 대윤은 당시 이제 왕세자였고 나중에 인종이 되는 사람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싸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인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대윤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인종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서 조선사에서도 뭐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짧게 왕위를 한 사람이거든요. 9개월 만에 죽습니다. 뭔가 있겠죠.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죽게 되면서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소윤파들이 다시 이제 대윤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소윤파들이 대윤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화가 발생을 했고요. 요걸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네 가지. 요거 옛날에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계속 제가 수업 때마다 요 얘기를 어떻게 이제 요 순서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설명을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좀 사실 좀 저도 오그라드는데 어떤 거냐면
무오년에 갑자기 기묘한 일이 일어나 을사좋구나. 이렇게 외우면 까먹지 않습니다. 저 생각보다 요거 좀 잘 기억에 남아요. 진짜 좀 약간 병맛인데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무오년에 갑자기 기묘한 일이 일어나 을사좋구나. 이렇게 순서 그리고 기억을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의 여러 차례 이제 대대적인 사화를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이후로 살인들은 다시 지방으로 다 쫓겨 내려갔다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다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바탕에 있었던 중요 두 가지 수단이 하나는 서원이었고요, 하나는 향약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다시 한번 힘을 기르고 있다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이 선조라고 하는 사람 때 사림이 중앙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제 사림이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이제 살인들의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요 살인들 안에서도 붕당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붕당이라고 하는 건 이 법붕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당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정치적인 물론 이제 세력이기도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지만, 처음의 시작은 학문적인, 우리는 누구누구 제자야, 그러니까 서원 출신, 우린 어디 서원 출신이야, 그런 사실 학연 집단, 그리고 뭐 이런 지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사실 그 서원이 한 지역에서 지방에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같이 동문수학한 같은 이제 이런 서원 출신,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이제 붕당이라는 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좀 나뉘게 되면서 뭐 정치적인 학문적인 성향 반영되는 그런 이제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촉발시켰던 것은,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요 직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다가,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자, 이조전랑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2호 예병 현공이잖아요. 그 2조의 전랑직이라고 하는데, 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진 않아요. 되게 고위 관료는 아닌데 얘가 굉장히 좋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3사의 관리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통청권이라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관리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 후임자 추천권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조 전랑을 지내게 되면 대체로 요걸 발판 삼아서 나중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그 정승까지, 가장 높은 정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정승을 올라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그런 관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관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사실 이걸 한번 차지하게 되면 자신들의 세력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제 직함이었기 때문에 요걸 누가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분당이 되게 됩니다. 붕당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고, 동인은 대체로 이황, 그리고 조식, 서경덕. 당시에 가장 큰, 학문적으로 큰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황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동인을 이 사람의 많은 학파들이 이제 동인을 택하게 되면서 동인이 되면서, 사실 처음에는 서인들이 조금 불리했어요. 그래서 이황하고 좀 맞설 수 있는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이이거든요. 그래서 이이가 요 균형을 좀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그럼 서인을 해야겠네 라고 해서 서인이 됩니다. 이 학파들이. 그리고 성원을 비롯해서 이런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서인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 처음 동서로 나뉘게 된 것들 바탕은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뉜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적으로 좀 나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아직 처음에는 서로 이제 상호 비판하고 뭐 토론하고, 비난이 아닙니다. 서로 이제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서로 상호 견제가 되는 중요한 이제 바탕이 됐는데,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면서 정치 주도권을 위한 경쟁, 대립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좀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붕당이 변질되면서 조선 정치사에서 엄청난 정말 핵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바탕이 되었다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때는 여기 동인, 서인, 난인인 뭐까지 보게 되고요. 후기에 가면 이 동인이 북인, 남인 나뉘고, 또 서인이 노론서로 막 나뉘게 되고, 사실 요 북인도 뭐 또 서북, 대북 나뉘게 되고, 또 노론도 시파, 벽파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사실 많이 쪼개지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복잡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일단 우리가 요 시험 치는 전기까지는 아니, 북인, 남인 요렇게 나뉘는 것까지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동인에서 북인, 남인으로 갈라졌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어떤 사건 때문에 나뉘게 된 거까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이 붕당에 변질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이제 살인들이 다시 힘을 기를 때 중요했던 수단 중에 하나였던 서원이랑 향약에 관해서 보고 일단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당이랑 그리고 사원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처음에 시작은 사실 자신들의 이제 유학자들을 이제 기리는 그런 이제 사당의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당.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당의 성격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건 뭐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유학자들. 그러니까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들,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고려에서 성리학을 소개해준 사람.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해준 학자가 안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서원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서원은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고요. 중종 때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건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 서원에 대해서 이왕이 요런 좋은 게 서원이 있습니다. 왕께서 요 서원에 좀 지원을 해주세요. 현판 좀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름 지은 이 현판하고, 그리고 뭐 토지랑 노비랑 뭐 이런 것들, 책이랑 뭐 이런 거에서 하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사액. 때 이제 이름을 소수라고 받게 돼서 서수서원으로 남아있고, 지금의 이제 경북 영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소수서원은 가보면 되게 한 번쯤 가볼만 해요. 되게 예쁘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중요한 곳이니까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토지랑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같이 받게 되고 노비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중기 이후로 이 서원을 건립하는 게 좀 유행이 되게 됐고, 어쨌든 여기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사당의 개념으로 지어졌는데, 여기 성리학 연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신들의 양반 자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후진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기관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지방의 이제 아카데미, 학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을 길러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양반 자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향촌 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한다든지 뭐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고, 요걸 바탕으로 사림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쉽게 생각하면 향촌 자치 규약, 향촌의 약속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향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자치적인 규약을 만든 것인데요. 물론 이제 이걸 만드는 대상은
바로 이제 지방의 살인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요 사람들의 이제 요 향촌 자치구역을 통해서 공동체적 생활 풍속이나 유교 윤리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 향약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걸 처음 소개한 사람은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요 사람의 이제 처음 소개를 한 거를 이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급을 한 사람들은 이황이랑 이이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보통 이제 공통적인 향약의 4대 덕목 얘기하면 뭐 덕업상건, 좋은 일은 서로 권하라, 그리고 과실상규, 나쁜 건 서로 규제하라 이런 거거든요. 다음 예속상교, 이제 예를 통해서 서로 사겨라 이런 뜻이고, 환난상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향촌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 향촌 사회 내에서 살인의 영향력이 되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성략직 사회 질서도 확산이 됐고, 요걸 통해서 이제 또 향촌에서 이제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좀 살인들이 지방의 통제력이 좀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성략적인 사회가 확산되는 걸 보면 유교 윤리를 굉장히 보급을 했습니다. 뭐 나라에서부터 굉장히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일단 처음 소학이라고 일종의 이제 기초 기본 서적이거든요.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게 이제 소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주자가래, 요거는 가래라고 하는 거 집의 예절입니다. 집안에서 해야 될 이런 예절들, 유교예법에 따라서 뭐 관혼상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상 치르는 거, 그리고 뭐 혼인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법, 이것들을 보급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양반 가문들은 뭐 가묘나 뭐 사당 이런 거 설립하면서 이루어졌고, 다음 여기 제가 그림 넣어둔 거 상강행실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 또 갔을 또 세종입니다. 또 이제 세종이 상강행실도라고 상강이라고 유교에서 말하는 이 상강을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뭐 일종의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유교적으로 요런 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이제 뭐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아주 그림책을 그려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뭐 충신, 뭐 효자, 연려 이런 것들을 표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해야겠네요.